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과총 학술진흥본부장 강필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내 학술지 활성화 방안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에서 한국 과총을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 중에 질문 내용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토론 후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화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우일입니다. 예, 먼저 국내 학술지 활성화 방안 포럼에 참여해 주신 과학기술인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귀한 시간 내셔서 발제해 주실 동국대 이의수 교수님, 그 충남대 유동민 교수님, 그리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심상인 교수님, 김유용 교수님, 나동희 교수님, 윤기용 교수님, 이범훈 교수님, 황성훈 교수님 모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총에서는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주요 학회장님들을 모시고 5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견을 많이 주셨는데요. 국내 학술지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총은 국내 학술지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한 학회 설문조사를 진행했고요. 오늘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국내 학술지가 위기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연구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SCI 같은 SCI 등재지죠 같은 해외 학술지가 주가 되면서 국내 학술지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해외 저널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게 또 현실입니다. 지난 4월에 키스텝에서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한국이 발표한 SCI급 논문 편수는 세계 12위입니다.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성장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SCI급 논문의 증가는 한국의 높은 수준의 연구력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국내 학술지가 위축된다면 그러면 우리 학문의 근거인 이 국내 학술계가 황폐화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국내 학술지의 현황과 현실을 살펴보고 또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과총도 국내 학술지 활성화와 학술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순서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내 학술지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동국대학교 이의수 석학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의수 석학교수님은 동국대 기획부총장, 한국공학교육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국대학교에 있는 이의수 교수입니다. 오늘 과총이 진행하는 포럼에서 발제를 맡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시작을 하는데 이 학회하고 기관에서 발행하는 이제 학술지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정의가 되는가 하는 것을 조금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기관에서 발행하면은 이제 논문지를 발행하게 되는데 우리 이를 두고 우리가 학술지다라는 이야기를 주로 하겠지요. 그 안에는 물론 영문지하고 국문지가 있겠고요. 이것 이외에도 학회지 혹은 정보지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는 저널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술 대회를 하고 나면 이제 프로시딩 같은 것을 또 발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다 국내 학술지라는 것의 정의가 과연 무엇인가? 국내 학회에서 발간하는 국문지를 국내 학술지로 하는가?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이 영문지와 국문지를 다 포괄하는 국내 학회 혹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국내 학술지로 좀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해외 사례 같은 것이 많지만 이 초록집 같은 경우도 이것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앱스트랙트라도 좀 단문의 형태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형태가 되고 이것이 학회지의 즉 논문지의 정기호수 혹은 특별호로 발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동료들의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심사를 거치는 그러한 초록집 또한 잠정적으로는 이 국내 학술지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밑에는 화학공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예를 들어놨습니다만은 국내 한국화학공학과에서 발행하고 있는 SCI 2급 논문지가 있겠고요. 뭐 임팩트 팩터 한 3.3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국내 국문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제목, 앱스트랙트, 그 다음에 저자 키워드 같은 것들은 전부 이제 영어로 같이 병기가 돼서 발행이 되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어로 발행해놓은 본문 내용 전부가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국문지에 싣기도 합니다. 뭐 그 안에 조금 뭐 사정이 좀 있기는 한데 예를 들면은 국제 학술지 같은 경우는 심사가 좀 까다롭거나 혹은 심사 기간이 너무 길어졌을 때 그 준비해둔 논문을 좀 더 수월하게 좀 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학회지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학술적인 접근이나 산업 동향 같은 것들을 싣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그 유용한 그 정보지로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가 하면 이제 한국공학교육학회 같은 경우도 KCI 등재지. 근데 이것도 이제 초록은 반드시 영문으로 병기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학회지가 발간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국내에서 발생된 학술지들이 미등재지에서 KCI 등재지, 그 다음에 스코포스나 SCI 혹은 SCI2로 등재되어 나가는 이런 이거 꼭 상향이라고 말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 KCI 등재지가 좀 많이 좀 됐으면 하는 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아웃바운드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국내의 것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SCI2로 나가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이 등재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다양한 해외 그 검색 사이트에 이것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연구 성과들이 세계에 알려지고 같이 공유되는 그러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뭐 유료 사이트도 있겠고, 국내 도서관 같은 것이 이제 단체 계약에 의해서요. 그다음에 뭐 구글 스칼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무료 사이트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학자들 간에 서로 교류를 하는 리서치 게이트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이트들이 있지요. 그다음에 JCR 같은 거 특화된 경우는 이제 찾아보면은 우리가 임팩트 팩터, 소위 이제 2년 동안에 얼마만큼 인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는 임팩트 팩터라든지, 심지어 5년 동안에 뭐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인용됐나 뭐 이런 기록들이 전부 다 나오는 이런 JCR 같은 것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우리 발행 절차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한국과학공학교육학회 예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그죠? 투고자의 원고가 오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투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투고하는 시스템이 주로 뭐 교보문고라든지 누리미디어 이런 곳에서 발간한 이런 관리 시스템, 이거 국내의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투고가 되면은 이것을 이제 학회에는 관리자가 있죠. 이 논문을 접수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편집위원장이나 편집위원들에게 주고, 그러면 이 편집위원은 이걸 이제 심사위원들에게 준 다음에 심사를 받아서 총평을 수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투고자에게 피드백을 해서 우리가 보완을 할 경우가 있으면 또 추가로 보완하고, 이 과정을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단계에 있어서 서로 보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논문을 투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이 좀 빨리 기왕이면은 이게 논문지에 실리고 그것이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한편 학회 입장에서는 이 학술지가 정시에 발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의 리저브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는 편수를 가지고 있어서 그 다음 발행을 하기 위한 것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좀 미스매치라고 해야 되나? 좀 투고자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본인이 투고하는 대로 빨리 좀 대줬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학회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쌓여져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좀 검증 단계에서 탈락률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거기에 따라서 자연스레 경쟁에 의해서 이 실리는 논문의 퀄리티가 좋아졌으면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바라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심사위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학회를 하고 나면 편집위원들이 심사위원 위촉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 풀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다양하게 있어야 되고 빨리빨리 거기에 대해서 논문의 결과를 피드백해 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화학공학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편집 부문이 학술 부문을 잘게 나누어서 한 8개 부문이 있다면은 그 편집위원이 그 심사위원을 선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부문위원회에 있는 회원 혹은 과거에 이 부분에 논문을 투자한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그 리스트가 나오고요. 이분들이 그동안 몇 편의 논문을 우리가 심사를 해줬다 하는 통계 자료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많은 경우 놓치거든요. 심사를 하는 사람, 뭐 저도 여러 번 심사해봤지만 우선순위가 자꾸 뒤로 가게 되니까 놓치게 되니까 편집위원이나 편집장들이 수시로 그걸 체크를 해서 많이 딜레이 되는 경우는 개인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물론 시스템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사되어야 되면은 그 전에 언제까지 이제 남았습니다. 심사가 다 되어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티스를 자꾸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논문지를 좀 활성화하는데, 학술지를 활성화하는데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활성화 제일 큰 게 논문이 투고되는 데가 연구진들이지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투고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거 왜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왜 하느냐? 당연히 결과를 발표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국가 발전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공유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소속 개인들은 대부분 대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구소에 소속이 되어 있으면 임용이 될 때나 재임용이 될 때 승진이나 혹은 업적 평가 같은 것을 받거나 개인이 과제를 수주하거나 또는 수주한 과제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심사받을 때 그 평가 자료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과연 자연 계열, 과학 쪽은 어떤가? 뭐 A 대학 사례라고 적어 놓았습니다만 뭐 어느 대학 사례인지는 익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제가 동국대학교의 교수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학교 그 전임 교원에 대한 인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논문의 인정이라고 돼 있어서 일단은 논문, 저서, 학술 발표, 산학협력 연구활동, 창작까지 되어 있는데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논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제 저명 A, B, C, 그다음에 국내 저명 A, B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 A, B로 나눈 것은 국제 저명을 SCI나 SCIE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임팩트 팩터에 의해서 다시 또 둘을 분류를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학교에 임용됐을 때는 이거 다르게 분류를 했어요. SCI하고 SCIE를. 근데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검색되는 체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둘을 분리하는 것은 조금 희미해지는, 경계가 좀 희미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임팩트 팩터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SCI 임팩트 팩터에 따라서도 이 부여하는 점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국제 저명 A는 300점, 국제 저명 B는 200점 이런 식으로 점수도 다르게 부여했고요. 그다음에 또 언제 임용됐느냐에 따라서도 이게 뭐 국내까지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처음에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1, 2, 3번만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국제 저명 A, B, C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국제 저명 A 같은 경우, 즉 임팩트 팩터 상위 얼마 이상이 되는 것은 반드시 게재를 해야지만 승진을 할 수 있다. 이런 필수 조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 저명 B와 C는 인정을 해주되 캡이 있습니다. 전체 승진 요건 중에 몇 % 이내에서만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타이트한 조건이죠. 근데 이게 승진 재임용뿐만 아니라 이 A 학교는 그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호봉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매번 평가를 해서 S,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그 다음에 연봉을 결정을 합니다. 이 연봉을 결정할 때 따지는 부분이 교육 부분, 연구 부분, 대학 정책, 대학 기여도 부분이 있는데 각 부문별로 만점 점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구 부분만은 만점 점수가 없어요. 무한정하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나니까 이거 국내 학술지를 쓰라고 거기다 대고 이야기를 자꾸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럼 대학은 왜 자꾸 이걸 요구하느냐? 이거 결국 대외적인 대학 평가에 이게 가장 크게 기여가 되고 있습니다. 기인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영국의 타임즈라든지 아니면 우리 QS 평가 요즘 신문에 가끔씩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미국의 뭐 US 뉴스라든지 여러 뭐 언론기관 주로 이런 곳에서 이런 각 대학을 평가해서 그걸 올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앙일보 평가라든지 조선일보 QS 아시아 평가라든지 한국경제 이공계대학 평가 이런 각종 평가가 있는데 이 중앙일보 평가 보면은 교수 연구 점수가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고요. 그 안에 지표가 10개가 있는데 자연과학이나 공학, 이학에 관련된 것을 보면은 이 연구 지표들이 국제 학술지 논문 수와 피인용 지수 이것만 들어가 있어요. 국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기관에 대고 국내 학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정해 달라고 이야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상 되지가 못합니다. 이 대학 평가라는 것이 결국 각 대학의 수장인 총장이나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평가를 잘 받아야지 사실 도네이션도 좀 잘 들어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만족시켜주면서 국내 학술지를 어떻게 올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즉 국내 기관에서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가 많이 활성화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다. 현실적으로 그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지 않을까 싶고요. 기업부설 연구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몇 군데 이렇게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논문 발표를 불허하는 것도 많이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곳에는 특허 출원을 법적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식품회사 이런 곳은 대려 자기네 직원들의 승진 요건에 이거 논문 발표를 했느냐 하는 것을 이제 국문으로 발표하는 거죠. 이거를 굉장한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은 사업에 굉장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연구자만 보지 말고 산업계 쪽에서 바라보는 것도 우리 한번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이 점에는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국내 학술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러한 논문지를 활성화하는 것은 연구자라든지 연구기관 간의 그 정보 교류를 활성화해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지 같은 거 같이 활성화되거나 국내 기관에서 발생하는 논문지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그 안에서 아무래도 정보 교류 같은 것이 더 수월해질 것 같고요. 또 박사급 그 인력에 있어서 이 학생들은 영어로 이렇게 그 논문을 작성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석박사급 인력을 서로 교류를 활성화하거나 혹은 이 친구들이 그 연구 같은 것을 해 나가고 그걸 발표하는데 굳이 그 해외 그 저명에만 그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이 학생들을 인력을 활성화하는데도 이런 국내 학술지 활성화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 국내 연구기관의 그 위상을 강화하는데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뜨리 같은 경우가 그 논문을 보니까 1979년에는 통신기술이라는 식으로 학술지 이름을 냈다가 한 3년간의 노력 끝에 애뜨리 저널이라고 SCI 등재를 1998년인가에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지금은 한 90% 정도는 그 국내 연구진이지만 10% 정도는 해외 연구자들이 이 애뜨리 저널에다 싣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이제 인바운드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애뜨리 저널에 투고를 하고 하는 것은 그 기관에 관한 위상을 강화시키는 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업에서 발표돼서 나오는 논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국내 학술지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부여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가 봤더니 과청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더라고요. 국내 학술지 지원뿐만 아니라 국제 학술지, 그러니까 SCI 등재를 하기 위한 국제 학술지 지원도 해왔고요. 또 KCI 등재지라든지 이런 국내 학술지가 국제화되는 것도 지원해주는 이런 국제관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021년 현재 SCI 등재 한 10,000여 편 중에 우리 국내 학술지도 한 120여 편이 돼 있다는 것은 적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우리나라 위상에 맞게 조금 더 이것이 확대되고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애뜨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고 화공 국제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학술지의 질을 그 기관 발행하는 기관에서 그 질을 스스로 높이려고 노력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게재 불가 판정률을 증가한다든지 특별호를 좀 출판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학술 대회 같은 걸 통한 특별호요. 그다음에 학술지를 전용으로 하는 그 영문 홈페이지도 좀 구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 또 영어권 국가 편집위원이라든지 또는 영어 교정을 도와주기 위한 학회 내 편집 보조원을 좀 우리가 좀 채용을 한다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올해의 논문상 같은 것을 제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은 걸 해서 그 학회장이나 그 편집장 분들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게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화공학회 같은 경우도 편집장이 한 10여 년을 했나? 그거 계속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다. 임팩트 팩터 얼마입니다. 이거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저널에 그 화공학회지에 있는 저널을 인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뭔가를 좀 인센티브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제지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선은 그 발행하는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 제일 처음에 기초부터 그 기반을 다져 나가는 것들을 이런 과청이라든지 이런 정부에서 도와주는 이런 시스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청에서 이거 설문조사한 내용은 여기서 제가 구태여 더 이야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과청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에디터나 그 리뷰어 풀이 좀 협소하다는데, 요런 것들에 대한 풀을 만드는 인력 풀 같은 것을 한번 만드는 것은 정부 차원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해서 만드는 이런 방안을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 여기도 있지만 뭐 정부 과제에서 SCI를만 너무 요구한다라든지 과감한 뭐 투고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전화를 활성화해 달라는 것 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죠. 이 아티클이라는 이 컨셉을 뭘로 갈 것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오리지널 그 아티클보다는 이거 총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테크니컬 노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심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산업체 분들에게 물어보면은 그저 국문으로 되어 있는 정보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좀 찾아 나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것을 정리를 해서 좀 재현을 해보면은요, 투고자를 위해서는 좀 심사 기간을 좀 무엇보다도 좀 단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본인 논문 쓴 것이 발간되는 데까지 1년, 2년 이렇게 걸리면은 그 논문 쓰는 목적에 따라서 뭐 시간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빠른 발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바틀렉이 심사위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섹터 카운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그 사업 군별 인력 양성을 해나가는 그러한 데서 우리나라도 그 섹터 카운슬이 산업 군별로 여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 그런 부서들하고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심사위원 풀을 만들어 나간다든지 그다음에 개인 연구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심사한 그 심사 이력이 어떤 식으로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의 이력에 그 심사 이력 마일리지 제도 같은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고요. 뭐 계제 장려금 지원 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얘기지만 그다음 산업계가 좀 구독자로서의 큰 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점에 우리나라 경제 구조라든지 그 경쟁력으로 산업계 경쟁력으로 봤을 때는 이 산업계가 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회사에 다닐 때 그 타르 인더스트리라고 그 피치 계열 그 석탄화학 계열의 회사에 제가 다녔었는데 그 일본에 갔었어요. 학술 대회. 근데 그 학술 대회가 타르 공업 협회라고 일본 석유화학, 석탄화학 협회들이 모여서 학술 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논문지를 발간하고 있었어요. The Aromatics라는 논문지를요. 이게 산업계가 이런 것을 발간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산업 군간에는 서로 경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논문지를 발간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거는 완전히 다 일본어로 발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들 학술지에도 아까 잠깐 나왔지만 심사 과정을 거쳐서 산업계 동향이나 기술 발전 등에 관한 총설 같은 것을 좀 게재를 해주면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료 심사라는 것이 그 인증을 받는데 굉장히 학술지 인증에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설 같은 것을 기고를 하더라도 이것 역시 그런 심사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국가 R&D 과제 같은 것도 이거 국내 학술지에 좀 게재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부여하는 것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부 과제 같은 거 기본 기초 단계 연구가 아니라 응용 단계 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TRL 기준으로 해서 뭐 1, 2, 3번에 관한 것들은 가서 보면은 원천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과가 뭡니까 하면 주로 해외 학술지에다 영어 뭐 잔뜩 이렇게 실어 놓은 걸 보여주는데 그것이 뒤에 가도 나중에 그 실용화 단계까지 가는 연구에 있어서도 실적을 그걸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과제들은 어떤 단계라든지 그 과제의 성격에 따라서 국내 학술지 그리고 국문으로 게재하고 그것이 이제 초록 같은 거는 이제 영문으로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게재를 해주는 것이 좀 필요한 항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 학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기관 이런 것에 이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학회지 발행 시스템 아까 뭐 교보문고하고 뭐 DBPR라는 제가 뭐 그런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런 학회지 발행 시스템을 어디로 찾아 들어갈까 하는 것도 신생 학회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한 그 쉽게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구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제가 자꾸 신생학교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요즘 4차 산업혁명 되고 이 기술이 자꾸 고도화되다 보니까 특정 목적에 맞는 소규모 학회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그거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더 커져서 큰 학회로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학회들이 자기의 결과를 남길 수 있는 뭔가를 해나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발을 들여다 놓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초록이라든지 모든 것들 혹은 심지어 본문까지 영문하고 국문이 동시에 나오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되고 초록이라도 그 내용이 점점 더 방대해질 것이다. 저 밑에 지금 밑에 예를 들었는데 프랑스에서 발간된 이거는 저 화장품 관련 그 잡지인데요. 이 저널인데 여기 초록이라고 해놓고 이 초록 자체가 그냥 앱스트랙트 몇 줄이 아닙니다. 오브젝티브부터 시작해서 메소드, 리절트하고 디스커션까지가 컨클루전까지가 이것이 한 페이지로서 좌우로 한쪽은 프랑스어, 한쪽은 영어 이렇게 해서 발간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런 초록을 넘어서서 이런 것까지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를 좀 해주면 어떻겠나 싶고요. 독일에서 발생되는 이 저널 같은 경우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완전 확인은 못 해봤는데 독일어판과 영문판이 두 개가 동시에 내용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독일어판 안에는 독일 산업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독일어판 안에. 영문판은 영어로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아마 독일이 뭐 2차 뭐 석탄화학, 석유화학 이런 쪽을 전 세계로 선도했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해서 이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 또한 뭐 이런 것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것을 동시에 발간하는 것 또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전문 용어들을 좀 표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말을 영어로 만드는 것이 이제 번역하는 것이 일본어하고 두 개가 좀 힘드니까 이상하게 번역이 되거든요. 해놓으면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번역을 위한 표준 문장을 개발해서 사전으로 발간해서 좀 해놓는다든지 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거 소규모 기관 간에는 학술지를 좀 합동해서 발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 홍학교육 학회장하고 산학협력 학회회장을 했었는데 산학협력 학회는 아까 말씀드린 공학교육학회는 첫 페이지에 보여드린 대로 KC의 등재지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산학협력학회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해서 막 해나가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학술 대회를 하고 거기서 잘된 논문을 공학교육학회지에 싣도록 추천을 해주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몇 편을 싣도록 해주는 이렇게 합동 발행하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가에서 실행하는 대형 그 B&R&D 사업에 대한 성과물들을 물론 저 연구재단이라든지 들어가 보면은 연구 보고서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누구든지 쉽게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학술지 형태의 게재지가 좀 만들어지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 결과에 대한 좀 객관성도 확보가 되고 사업도 홍보가 되고 또 국가 기술 축적도 되고 뭐 등등의 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그 인문 사회 분야는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그 한류라는 것, 뭐 K-뷰티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좀 수월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왜냐하면은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문이나 예체능 분야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라는 것은 우월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 거죠. 뭐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차이만 있을 따름이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특화시키고 해나가는 것이 좀 수월했는데 자연과학 계열은 어느 순간 우리가 무엇이 돼 나가는 것이 굉장히 좀 힘들다. 이거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찾아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오랜 역사와 전통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 나가서 힘들지만은 우리 국내 학술지도
국내에서 더 활성화가 되고 그것이 아웃바운드로 SCI 등재지로 돼서 그것이 더 커지고 유명해지면 외국인들이 다시 국내에서 발행하는 해외지에 논문을 투고해 들어오는 인바운드의 활성화도 이루어내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인문사회가 참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물론 그쪽도 어렵지만 그보다 훨씬 더 세계화라는 것이 어렵지만은 이 발행기관, 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 모두가 헌신을 해서 이 K 학술지 이 이름을 좀 우리 두 번째 우리 발제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우연찮게 같은 용어를 지금 썼다고 오늘 여기 와서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 K 학술지라는 이름으로 한번 활성화시키는데 다 같이 노력을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의수 석학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K학술지 그 가능성과 도전을 주제로 충남대학교 류동민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류동민 교수님은 한국연구재단에서 학술지는 본부장을 지내셨고요. 현재 한국사회과학회 이사장, 한국사회경제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동민입니다. 아마 오늘 패널로 오신 분 중에 이른바 문과, 인문사회 쪽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학술지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도 압도적으로 문과 계열 학술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외부자의 시각에서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움이 될 말이 한두 마디라도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이제 경제학이 전공이라 경제학은 사실 오늘 말씀드릴 이 맥락에서는 문과 이긴 하지만 이과 쪽에 조금 가까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보편성을 더 추구한다든가 뭐 이런 측면에서요. 그래서 뭐 그런 각도에서 준비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요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공중파 방송 또는 뭐 신문 이런 레거시 미디어가 힘을 잃고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이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학술지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레거시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사진은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마리 큐리하고 아인슈타인이 한 자리 건너서 같이 앉아 있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렇게 서로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때 편지를 주고받다가 학회를 해서 모여서 얘기를 하고 투고하고 리뷰하고 억셉트 되면 뭐 예전에는 온라인 버전도 없었겠죠. 하드 카피로 발간되고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정통적인 학술적 연구 성과에 가 발표되고 전달되는 미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이 K 학술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이 학술지 자체에 대한 안팎의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학술지가 갖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인데요. 아시다시피 피어 리뷰를 통해서 논문 게재가 결정이 되고 하는데 이게 다 원칙적으로 블라인드 프로세스이고 제가 인문사회의 경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자면 이런 것이 사실은 어떤 학술적인 성과의 객관적인 게재 이런 것보다는 또 정치적인 과정이 작동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정치라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과정인데요.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실제로 게재 여부는 에디터의 압도적인 우위에 의해서 파워를 가지고 결정되는 적어도 제 부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글쓰기 형식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논문을 하나 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아이디어를 전달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과 글쓰기 형식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글쓰기 형식을 위해서 뭐 리터러처 서베이하고 또 이런저런 각주 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의 어떤 문제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코스트 비용 이런 것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게재 투고에서부터 게재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로 개선 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좋은 저널일수록 뭐 경제학 같은 데서는 1년, 2년은 그냥 기본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특히 교과서 영역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제학 쪽에서는 학부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도 대부분 이제 미국 교과서를 보거나 예전에는 미국 교과서를 번역하다시피 한 이제 그런 국내 교과서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학생들은 이미 영어만 좀 되면 그냥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항목별로 그 설명하는 뭐 MIT 대학 교수의 강의에서부터 어떤 그 의욕이 넘치는 미국 대학원생의 뭐 짧은 강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과서를 학생들이 잘 안 사는 대단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처럼 뭐 누구의 경제 원론을 뭐 1회독을 했다, 2회독을 했다 이런 거는 고시 공부할 때 의미가 있는데 경제학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사실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의미가 없는 방법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학술지도 사실은 조만간 이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본의 논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언급된 여러 그 리스트들이 결국에는 그 메이저 출판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제가 그 연구재단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세미나에 가서 봤던 것은 뭐 웹 오브 사이언스나 엘스비어 이런 데서는 뭐까지 하려고 하느냐면 자기들에게 리스트된 저널들에서 뭐 A라는 사람이 논문을 투고했을 때 누가 리뷰를 했는가 이제 그 네트워크까지 다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리뷰어의 동의를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내고도 있고 그럼 그거 말하자면 결국 학계의 중요한 네트워크 말하자면 페이스북 같은 데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를 다 장악을 해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결국에는 뭐 어떤 의미에서든지 학문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그런 괴물을 뭐 이미 만들어냈지만 더 큰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술지 지원 문제가 있는데요. 지원 같은 걸 하다가 보면 이 약탈적인 저널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굉장히 많이 확산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사실 엄청나게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과에서 최근에 한 2년 동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교수 공채를 많이 했는데 지원자들의 대부분이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저널의 논문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경제학인데 그래서 신기해서 이걸 찾아보다가 봤더니 이제 그 저널은 거의 모든 분야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서스테이너빌리티와 관련이 있는 모든 논문을 실어주는데 1년에 한 10,000편 정도의 논문을 오픈 액세스로 인터넷에다 실어버리고 투고료가 뭐 경제학 같은 경우 2,500불, 3,000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다 가지고 오게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인정을 못 해주겠다라고 하려고 했더니 저는 국립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왜 인정을 못 해주는지에 대해서 교수가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으면 해도 잘 안 되는 그러나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약탈적인 저널이 확산이 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급하게 실적을 위해서 그런데 투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이미 많이 있었고 그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어떤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점과 그다음에 자본의 논리로부터 어떻게 그 자율성을 지킬 것인가 이것이 학술지 일반의 어떤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연결된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 형식이 불가피하게 변화할 것이고 특히 뉴미디어에 익숙한 세대 뭐 지금 이제 새로 교수가 되는 사람들만 해도 30대 초반 뭐 심지어는 20대 후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른 세대 다른 인류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들의 의견과 지식을 주고받고 발표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르게 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아까 자본의 논리 때문에 학문적 지식이 점점 그 지적 소유권하고 연결이 되면서 공공재적인 성격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나 제 주위에서 많이 쓰는 뭐 이런 그 뭐 이른바 어둠의 경로라는 게 있죠. 그냥 그 들어가서 무료로 다운을 받는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메이저 출판사들은 이제 이걸 만든 뭐 사람을 막 추적을 하고 이제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리뷰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투명성을 제고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도 또 학문적인 수월성을 유지해야 되는 사실 이제 이 두 가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으로 뭐 지난 한 1-200년 사이에 학계가 찾아낸 방식이 피어 리뷰라는 거였는데 이제 그 피어 리뷰라는 게 뭔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그다음 주체적 요건은 앞에 발표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학의 연구자 평가 시스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러나 또 길게 보면 이제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지금 뭐 청년 세대가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요. 학령 인구 줄어들면서 대학도 급격하게 우리나라의 대학 뭐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지금과 같은 평가 시스템 아까 그 A 대학의 사례에서 나온 것 같은 대부분의 대학이 그런 평가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지도 좀 의문입니다. 사실은 당장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지만 10년, 20년 지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지에 뭐이 과총에서도 하고 연구재단에서는 뭐 주로 인문사회 쪽을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합니다만 이게 캐치업하는 단계에서 국가 주도적인 또는 뭐 공공기관 주도적인 시스템이 여러 가지 효력을 발휘했죠. 사실 제가 처음 박사학위 쓰고 할 적에만 해도 그 우리나라의 학술지는 제대로 된 학술지가 아니었어요. 그 서구적인 기준에서 보면 그냥 지도 교수님이 야 그 논문 한번 줘봐 이러면 실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 안 실리기도 하고 뭐 어디다가 보내려고 해도 어디다가 투고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뭐 이런 식의 동인지 비슷한 이런 식으로 특히 뭐 인문사회 쪽에서는 그렇게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뭐 연구재단이라든가 이런 국가 주도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어쨌든 형식적인 그 합리성은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대학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 때문에 그 문제에 처하고 있고요. 사실 객관적인 요인도 중요하지만 이제 주체적인 요인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통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요구를 하느냐 하면 학술지 뭐 지원을 많이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들을 많이 하거든요. 선발해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말고 특히 이제 인문학 쪽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든 인문학 학술지는 중요한 거니까 다 지원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하면 그 유사학회 또는 뭐 도저히 학회라고 보기 힘든 분들이 학회를 만들어서 그 지원금만 따먹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그 옥석을 교육부 관료나 연구재단 무슨 직원이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여기서 말하는 주체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 주체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K 학술지라는 게 과연 가능한가 보면 사실은 좀 어두운 미래이고 이공계 학술지는 이중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적 문학, 한국적 사회학, 한국적 정치학까지는 그럴듯하고요. 한국적 경제학 되면은 조금 애매해지는데 한국적 물리학이나 한국적 전기공학 이거는 말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도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CI 같은 리스트로 편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기는 하나 이 국내 학술지의 생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결국에는 국내 학술지가 약화되고 종속된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경제학 영역에서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보다도 더 없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일본에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굉장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가 이런 외국에서의 어떤 인정, 대학 평가 이런 것 때문에 그 세계를 대상으로 이제 문호를 개방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결국은 그 발간 주체가 출판사로 뭐 엘스비어로 가버린다거나 뭐 세이지로 간다거나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 좋은 걸 수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뭐 자본의 논리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학회지 하나 잘 키워가지고 그 대형 출판사의 플랫폼 안에다가 집어 넣어줘 버리는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글을 어디다가 뭐 책에다 싣거나 뭘 하려고 해도 건건이 다 저작권 문제가 걸리게 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그 앞에서 발표하신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 제가 미리 받아본 토론문에서도 대동소이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한 바 어떤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평가 방식을 개선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질적 평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BK21 최근에 새로운 단계 시작하면서는 뭐 이런 걸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일부 도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 이제 이것은 사실 무슨 관료나 공공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스스로 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질적 평가를 한다라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뭐 사이언스에 하나 있으면 그걸로 다 질적인 수준이 높은 걸로 이렇게 간주하는 이런 식으로 변형된 양적 평가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우리 학계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학술지에 대한 그 어퍼머티브 액션, 적극적인 우대 조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그 잡마켓에서 그러니까 이 공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학의 처음 교수가 되는 정규직 교수가 되기 위해서 자리를 잡는 사람들에게 그런 그 연구자들에게는 상당히 좀 우대해주는 이제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연장한다면 신임 교수, 조교수 단계에서의 뭐 일정 기간 동안에는 물론 정년 보장을 받고 뭐 승진을 하고 하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조교수 단계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는 국내 학술지에 대해서 평가를 좋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정반대로 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교수가 좀 일찍 됐습니다. 그래서 정교수가 될 때 6년 동안 논문 3개만 쓰면 정교수가 되는데 그 논문을 아무데나 쓰면 됐어요. 등재지라는 개념도 없을 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오는 연구소에 그냥 독후감 같은 거 주면 되는 이런 걸 주고 교수가 됐는데 지금은 국립대학인데도 후배 교수들은 보면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한번 되려면 아까 그 A 대학 사례만큼은 아니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그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일종의 세대 간 착취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니어들은 아주 편하게 생활을 하고 사실은 학문적인 수준도 많이 올라가 있고 능력도 있는 주니어들을 데려다 놓고 짧은 시간 안에 막 논문을 쓰게 하니까 뭐 급하니까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도 내고 뭐 SCI도 내고 뭐 어디에다가도 그 자신의 직접적인 분야가 아닌 것에다가도 이름을 빌려서 코어서를 싣고 이제 이런 일이 문과계열에서도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역발상으로 그 젊은 잡마켓에 진출했고 막 진입한 연구자들에게 우대 조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픈 액세스는 아까 말씀드린 자본의 논리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국내 학술지 같은 경우에도 DBPR라든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픈 액세스 출판 지원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저널 같은 형태와 결합시키게 되면 생각보다 이제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 가령 과총이나 연구재단에서의 어떤 국가 지원 부분은 이런 쪽에 좀 많이 할당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학회의 주체적인 요인과 관련해서 앞에 선생님께서도 발표를 하셨는데 학회 간의 어떤 연합 이런 것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어떤 새로 생긴 신생 학회를 도와준다 뭐 이런 측면도 있겠지만 학회가 너무 남발이 돼 있어서 뭐 경제학 분야 같은 경우 보면 해마다 2월 달쯤에 경제학 학회 공동 학술 대회라는 걸 거의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경제학 학회 공동 학술대에 참가하는 학회의 숫자가 처음 할 때보다 점점 늘어서 몇 개쯤 될 것 같으십니까? 6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경제학회 웬만한 사람은 다 이름을 올려놓는 한국경제학회 회원이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공동 학술대에 나오는 학회의 숫자가 60개니까 그냥 나누기 n분의 1에도 한 학회당 5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 군데 동시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데 그것들이 다 KCI 등재지 웬만한 거 내고 있고 다 지원받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주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좀 줄여갈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학회 간 연합을 통한 뭐 크로스오버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앞에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 K학술지에서는 좀 비전통적인 형태의 다양한 아티클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레거시 미디어로서의 학술지의 변화 이것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뛰어난 한국인 학자의 뭐 연구 성과의 서베이라든가 뭐 인터뷰 같은 거 이런 거는 뭐 그 인문사회학 같은 경우에는 그 제대로 된 외국 학술지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 그 공부의 삶을 궤적을 돌아보면서 학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자서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인터뷰 그 다음에 아직 그 아티클로 나올 정도의 단계가 아닌 간단한 리서치 아이디어
그 새로운 아이디어를 뭐 흔한 말로 시쳇말로 찜해 놓는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걸 보통 뭐 이공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리서치 게이트라든가 뭐 무슨 이런 몇몇 사이트가 있어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워킹 페이퍼 형태로. 근데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실어주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논문이 되면 뭐 외국의 저널에 실리더라도 그 일종의 오리진이라는 걸 증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뭐 연장선상입니다만 학회의 통폐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뭔가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집중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점점 학문 분야를 분류하는 것들이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적인 환경, 특히 뭐 이공계는 더 할 거라고 짐작을 해봅니다만은 이른바 이제 모학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이제 경제학의 예로 말씀드리면 경제학의 학회가 몇십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학회라고 할 수 있는 큰 학회, 이 학회가 좀 중심을 잡고 학회지를 내더라도 그걸 연합을 해서 유도를 한다든가 아까 앞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셀렉션을 해가지고 그거를 모학회 학회지에서 싣는다든가 이제 이런 식의 방식이 필요하고 결국 더 장기적으로는 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패러다임, 학술지의 패러다임이 크게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어떤 뭐 이공계 학술지였는데요. 외국 사례에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투고에서부터 그 리뷰, 억셉트 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뭐 이런 학술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론 회원이어야 되지만 1차 리뷰 단계에서 리뷰어가 코멘트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리플라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또 뭐 코멘트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사실 논문 하나가 나왔을 때 우리가 보는 하드 카피로 나오는 최종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중간 단계에서의 사고의 흔적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공계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그 경제 학설사 같은 걸 연구할 때 그런 거 많이 연구하거든요. 예전에 대가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디다가 논문을 투고했는데 그때 심사위원이 누구였는데 이걸 고치라고 했는데 뭐 기분 나빠하면서 이런 식으로 고쳤어. 이런 거를 찾아가지고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그 연구 분과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 최종적으로 딱 마무리돼서 나온 이런 학술지 논문의 형태, 학술 논문의 형태 못지않게 그 중간에 어떤 과정에서의 그 여러 가지 재미있는 논점들, 흥미로운 논점들 이런 것들이 학문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이 미디어의 형태나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뭐 IT나 이런 것에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데도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해나간다면 오히려 이 학술지 안팎에 미친 그 이중의 위기 그것까지도 해결을 하면서 K 학술지로서의 어떤 위상을 갖춰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류동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패널 토론 순서입니다. 자리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안내드린 대로 질문 내용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패널 토론 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 드릴 예정이 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 진행은 오늘 포럼의 자장이신 경상대학교 심상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경상국립대학교 심상인 교수입니다. 오늘 국내 학술지 활성화 방안 포럼 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두 교수님께서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패널 토론 시간에는 지금 5분의 국내 저명한 교수님들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이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님께서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김유용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전공은 축산 쪽이고요. 지금 아세아태평양 축산학회 회장을 맡고 있고 지금 한국축산학회 부회장을 맡아서 내년에 회장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총에서 지난번부터 국내 학술지의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회의를 했고 저도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앞에서 이희수 교수님께서 뭐 중요한 얘기를 다 해주셨지만은 국내 학술지의 활성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차원, 다시 말해서 교육부 차원에서 국내 학술지를 실적으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모든 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밑에서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얘기해도 궁극적으로 많은 키를 가지고 있는 교육부에서 그 국내 학술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실적 때문에 외국 학술지에다가 무조건 내야 되는 그 상황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가 몸담고 있는 한국축산학회에도 영문 학술지 하나는 SCI 등급으로 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국문 학술지를 통해서 축산 현장에 있는 많은 그 산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 학술지로 좀 논문이 발간됐으면 좋겠다는 요구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작년부터 국내 학술지를 다시 발간하기로 했는데 발간을 해도 지금 학술지 투고 편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좀 되고 있어서 하여간 정부 차원에서 어떤 그 실적으로 인정받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건들지 않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SCI 등급에서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은 데는 의료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분들 또는 의대나 치의대 분들이 관여하는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가 가장 높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웃지 못할 상황이 돼 있냐 그러면은 의대 치의대뿐만 아니라 거의 이공계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예를 들어서 캔서 리서치를 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전공의 벽이 무너지고 또 전공을 하는 사람들의 의욕이 감퇴가 되는 거죠. 캔서 리서치에 뭐 정말 제가 이렇게 참문 봤습니다. 의대, 치대, 약대, 공대도 합니다. 자연대, 수의대, 제가 몸담고 있는 농생대까지 꼭 이렇게 캔서 리서치를 전 대학이 망라해서 해야 되는지. 근데 왜 그런지 의미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첫째 연구비를 받기 쉽고, 두 번째 그 자기가 실적을 냈었을 때 쉽게 인정을 받기 쉽고, 세 번째는 당연히 워낙 많은 저널들이 많으니까 아무데나 내도 웬만큼 임팩트 팩터가 3, 5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이제는 지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저는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지만은 국내 학술지하고 해외 학술지의 투고료나 이런 비용에 대해서 이제는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SCI 등급에 있는 학술지와 국내 학술지의 투고료를 비교를 해보면은요, 크게는 3배, 아니 적게는 3배, 많게는 6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투고료, 논문 교정료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간다면은 지금은 SCI급 영문 학술지에 그 논문을 제출하면은 대부분의 대학이 그 비용을 지불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부 유출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되는데 이걸 언제까지 정부가 계속 허용할 것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당장 써야 되면은 영문부터 써야 되니까 이 기본이 지금 안 돼 있는 겁니다. 논문을 쓸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영문으로 돼 있는 거를 어느 정도 계속 그 순서나 이런 거를 베끼는 식으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학문 후속 세대를 위해서 이것은 심각한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김유영 교수님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학회 그리고 학회지 관련된 가장 심각한 문제들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APC 관련 이게 투고료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고요. 지금 현재 자라나고 있는 이 학문 후속 세대들의 교육과 관련돼서도 이 국내 학회지의 중요성이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학문을 왜 하느냐? 실제로 학문을 하는
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의 학문적 업적이 학문적 성과가 현학으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실학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국내 학술지의 발전이 우리한테 새로운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으로 중앙대 약대 교수님이신 대한약학회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신 나동희 교수님의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약학회지라는 대한약학회에서 발행하는 국문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누구보다도 현실적으로 그런 국내 학술지의 그런 현실과 어려움을 이제 많이 겪고 있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도 앞에서 많이 말씀들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 국내 학술지들이 좀 어려워지는 거는 워낙 이제 해외에 그런 많은 학술지들이 만들어짐에 따라 가지고 투고 논문 수가 굉장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의 저자들이 계속 그런 글로벌 학술지에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번 학회지를 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런 논문 수를 채울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항상 걱정 속에서 또 살고 있는 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계속 어떻게 하면 그리고 오늘 많이 나왔던 얘기들도 보면은 그런 저자들이 어떻게 국내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 그게 되게 저도 중요하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또 하나 생각한 거는 약간 그러면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저널은 그걸 이제 발행인하고 그 편집인이 있고 그다음 거기에 논문 공급하는 저자들이 있어서 그 논문 저널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세 개의 그런 파트들이 이제 구성을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중요한 또 파트 중에 하나는 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짜 논문을 읽어주는 독자들이에요. 근데 실제 저널의 어떤 평가를 보면은 그럼 저널이 그러면 어떤 좋은 저널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저널이냐를 평가하는 거는 실제 독자들이 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독자들이 그 논문을 읽고 그다음 거기서 중요한 내용들을 또 봐가지고 그것을 자기 논문 쓸 때 인용을 하고, 그래서 그런 인용이 얼마나 많이 되냐에 따라 가지고 국제적인 학술지의 그런 등급들이 매겨지고 있거든요. 그게 결국 인용 지수이고, 그래서 SCI급에서는 그걸 임팩트 팩터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도 스코프스에서는 그걸 사이트 스코어를 해가지고 그것이 결국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국제적인 학술지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독자들이 결국 그 저널에 그런 평가를 하고 그것의 퀄리티를 결정한다라고 우리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좋은 논문을 내줘야지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걸 결국 평가해주는 독자들이 얼마큼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국내 학술지도 그래서 그런 활성화 방안을 저자에서 우리가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또 다른 한편은 독자 쪽에서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이제 논의해 보면서 찾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앞에 이제 발제에서도 나왔지만 그런 산업계 쪽에 이제 리드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학술지는 대부분 다 학계가 주도해서 오는 가운데 지금의 약간 위기가 이제 왔는데, 그런 가운데 산업계는 이제 그동안 학술지하고는 약간의 그런 거리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산업계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계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그런 학술적인 니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것을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학술의 니즈는 커지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는 그런 정보는 상당히 좀 부족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교수님들이 주로 연구하시는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게 결국 왜 그러면 교수님들이 주도하는 학계와 그런 산업계 간에 약간의 좀 미스매치되고 약간 간극이 있는데 그런 게 왜 그럴까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약간 시점의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아무래도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 이런 좋은데 저널에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미래를 위한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산업화보다는 좀 미래를 바라보는 연구들이 결국엔 그런 높은 평가를 받고 주도해 나가는데요. 근데 산업계에서는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현실의 그런 테크놀로지와 그런 정보들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서로 이제 간극이 돼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 니즈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 국내 학술지가 할 수 있는 한 역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독자는 이제 그러면 산업계에서 올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그런 독자를 위한 또 논문을 공급해 준 저자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저자를 다시 또 학계에서 찾으면 아마 똑같은 어려움이 결국 봉착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자들은 결국 경쟁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자들은 그런 경쟁 속에서 결국 어떻게든 좋은 저널의 논문을 내기 위한 거기에 이제 거의 몰두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끌어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독자와 저자가 이런 이런 논문에서는 그렇게 또 분리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문을 읽는 독자들이 또 새로운 저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산업계의 독자들이 그런 논문을 쓸 수 있는 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보면은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산업계 그런 연구자들이 저자로서의 그런 이제 진입을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앞에 발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전통적인 방식의 논문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산업계에서는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시간적인 제약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또 받지 못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내기가 되게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계의 그런 요구를 좀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좀 포맷의 논문 형태가 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근데 연구하려면은 결국에는 편집인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편집인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편집인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제가 강조해서 하고 싶은 얘기 중 하나는 앞에 우리가 논문에 대한 국내 학술지 논문에 대한 저평가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만 또 실제 학교 제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국내 학술지 편집에 봉사하시는 교수님들과 이런 과학자들에 대한 또 평가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에서는 봉사업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평가가 되는데 글로벌 학술지에 이제 뭐 에디터나 아니면 보드 멤버로 이름 올리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지만 국내 학술지는 저 같은 경우 편집위원장을 해도 점수를 못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많이 그런 대학의 기준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편집인에 대한 그런 평가도 우리가 좀 더 제고되는 그런 것들이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논의가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이제 편집인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새로운 어떤 좀 독자들을 발굴하고 새로운 어떤 논문 형태를 개발하는 이런 걸 할 수 있게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연구 개발 과제 하듯이 어떤 연구재단에서 그런 과제 형태로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그런 게 새로운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통해 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하나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나동희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제로 이게 저희가 학회지나 논문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임팩트 팩터를 많이 따집니다. 이 임팩트 팩터라는 거는 사실 독자들이 쌓아가는 그런 이 점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임팩트 팩터를 국내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방안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지금 나동희 교수님하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김유영 교수님 두 분 다 공통적인 의견이 산업체 연계된 쪽의 학술지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아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일정 부분은 공감하시는 내용 같고요. 아까 K 학술지를 발제하신 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K 학술지의 성격이 어떤 건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이 과학기술 학술지가 K 학술지라고 하면은 과연 일본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다른 이 구라파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을 가지고 우리가 발간을 하고 계속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현실적으로 산업계하고 연관된 연계성을 좀 더 강화시킨 성격을 갖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내용들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그거 관련돼서 계속 오늘 논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발표하실 분은 한국방재학회장을 하고 계신 선문대학교 윤기용 교수님께서 다음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재학회 윤기용입니다. 저희는 실은 이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뭐 서비스를 개선한다든지 또 심사 과정을
뭐 단축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국내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이제 다가오는 현실은 우리 그 후배 교수님들께서 실은 학회지 논문 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기존 교수님들이 그 참여하는 참여율 자체가 자꾸 적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이 뭐 앞에서도 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절대적으로 업적 평가 제도나 또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시면서 상대적으로 그 SCI 논문 이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국내 학술지의 질이 정말 낮은 것인가 하는 그런 그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이 위기감 같은 것들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그 개선을 통해 가지고 뭐 국내 학술지의 절차나 시기, 신속성, 심사위원 풀 확대 뭐 이런 제도적인 정비도 했지만 결국 우리 학술지의 우수성인 그 질적인 향상 부분이 좀 더 평가받을 수 있고 국내 학술지의 그 질이 향상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또 도입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까 A대학 사례에서도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과제에 있어서도 국내 학술지에 비해서 점수가 SCI 논문이 심지어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질적인 향상 방안 그리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우리 국내 우수 학술지들이 있고 그 우수 학술지들을 서로 평가할 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대 윤기용 교수님이 학술지 발간 관련돼서 제도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늘 먼저 발제해 주신 거 유동민 교수님께서 사실 제도와 관련된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중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학술지 발간 과정을 누구나 쉽게 액세스해가지고 투명하게 보고 그 발간 과정 자체가 새로운 학문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고요. 어쨌든 사실 이게 아까 먼저 말씀하신 나동희 교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게 학회장일 때보다 학회 편집이사일 때가 사실 학술지에 대한 관심이 어찌 보면 더 적었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학회의 거의 모든 것은 학술지 발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회장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은 학술지 발간에 대한 그 중압감이라는 거는 학회에서 느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은 학술지 없는 학회가 없고 이게 학회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학술단체가 사라지게 되면은 과학기술의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띤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제가 사실 오늘 이 토론 요지를 받아보면서 저는 물리학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거를 선입견이 좀 잘못됐다. 실제로 물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게 아주 기초과학으로서의 물리학만 강조하시는 게 물리학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토론의 이 발표 요지를 받아보고 오늘 토론하시는 이 서강대학교 전 한국물리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병문 교수님의 요지를 받아보거든요. 이게 물리학도 상당히 이게 국민과 함께하고 독자와 함께하는 그런 학문이구나, 그런 쪽을 지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병문 교수님의 좋은 말씀 시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그 한국물리학회에서는 네 개의 이제 학술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발간물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는 영문 학술지로서 굉장히 저희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국내의 물리학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학술지이고요. 거기에는 이제 일부는 이제 과총의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이면 부정적인 면으로 말씀하셨던 그 외국의 그 대형 출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플랫폼 제공하는 데가 저희가 찾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그 한글로 되어 있고 앱스트랙 정도를 영어로 한 그런 이제 한글 그지가 있는데 이것은 국내에 많은 그 물리학 관계되는 연구자들이나 그 또 이제 일선의 중고등학교 교육에 관계되는 분들이나 이런 혹은 기업체에서 물리학적인 어떤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뭘 하고 싶은 분들이 역시 영문보다는 한국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이미 그 두 발제를 통해서 이제 두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따라서 이러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한글도 이제 저희가 발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휘수 교수님 발제에서 말씀하신 학술지는 아니지만 정보지도 저희가 이제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급격히 달라지는 학문의 발전을 쉽게 관계되는 분들한테 여기는 이제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이걸 갖다 우리가 애용하고 있는데 온라인화해서 저희가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라서 지금 말씀 나오신 여러 가지 국내 학술지의 활성화 방안에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저희 한국물리학회에서는 다 모든 걸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출발점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하나의 회규라든지 잣대로서 이것을 우리가 활성화 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각자 저희가 4개의 그 이제 발간물들이 지향하는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까도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휘수 교수님께서는 이제 아웃바운드라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리의 과학 기술을 많이 이제 겉은 지위 놓고 우리가 끌어갈 수 있는 걸로 하고자 하는 그런 학술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체 그 세계 학술지 시장에 구독료로서 보든 혹은 발간 비용으로 보든 되게 이제 비슷비슷하니까 한 10조 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구독료로서 저희가 쓰는 돈이 한 1,8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대략 한 2% 조금 안 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굉장히 좋은 학술지를 주도한다면 10조에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한 2%를 쓰고 있는데 점점 우리의 과학 기술의 위상이 올라가게 되면 이 어떤 학술지 발간 시장이라는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지향하는 것이 바로 현재 영문지로서 발간하고 그다음에 이쪽을 도약을 목표로 해서 현재는 과도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플랫폼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형 해외 여러 이제 출판사의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과도기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따라서 그러면 이런 학술지를 이것은 많은 학회가 이런 학술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를 어떻게 정말로 세계적으로 우리 과학기술이 주도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솔루션은 아까 많이 우리가 투고하는 논문도 없어서 고민하는 저희 똑같이 그걸 갖고 있거든요. 그런 저널과 같은 해법이 나올 수 없거든요. 여기는 우리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나 세계에서도 너무 이게 그 투고하려고 많이 몰려들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영자지에 이거 끊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른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정보지나 이것은 저희가 지원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는 있기 때문에 100% 저희가 이건 뭐 일단 뭐 투고료라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한테 오히려 연사료 일단 이제 계좌료를 주면서까지 원고료를 주면서까지 발간하는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런 학술지도 있고 이런 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각 학문 분야에서 기여를 어떻게 끌어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그 이제 저희가 그 재정적인 측면에서 조금 이제 전체적인 걸 보고서 강론으로 조금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재정적인 구조는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저희 유동민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전적인 레거시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다 임플리시트하게 들어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비용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누군가 비용을 내야지만 저널이 출간이 되죠. 근데 그 비용 내는 것은 저자가 내든가 APC 형태로서 우리가 이제 투고료라든지 혹은 뭐 이제 이런 거 불리는 이제 아티클 이제 프로세싱 이제 어떤 이제 커스트를 분담을 저자가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에서 구독료라는 형태로 하든가 누군가가 이 비용을 내야지만 출판사에서 출간이 일어나는 구조인데 이런 것들이 요즘에 이제 많이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동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뭐 오픈 액세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이 환경의 변화가 주는 것은 우리가 도서관에 지금 우리가 그 1,8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쓰는데 이 돈의 대부분은 국내 학술지 구독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외국 학술지, 우리가 낸 외국 학술지가 아니라
외국에는 저명 학술지 구독이 이만한 돈을 쓰고 국내 학술지에 쓰는 돈은 별로 없어요, 예산이.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발간하고 있는 이런 우리가 발간하는데 지금 과총에서 지원하는 우리 국내 학술지 지원금 저희도 받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발간하면 이제 그 중에 조건 중에 하나가 OA예요. 오픈 액세스로 누구나 하게 되는데 그러면 도서관은 더더욱 구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리학회에 일어난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회원 우리가 이제 일단 기관 회원이라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구독료에 해당되는 걸로 기관들이 한국물리학회가 냈던 저널을 구독을 했었는데 이게 거의 다 이제 유명무실해서 없어진 거예요. 구독할 필요가 어디가 있습니까? 다 오픈 액세스로 다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발간 비용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이냐? 저자냐? 혹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독료냐? 이런 것에서 점차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정부가 되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위탁을 받아서 과총이라든지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키스트라든지 이런 기관이든지 어디선가 주도적으로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거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지적하신 문제가 이제 모든 이제 우리 발제에서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앞서 분들이 하셨던 것들이 국내 학술지, 지금 국내 학술지라고 하면 이제 영문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데서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대개 한글로 쓰면서 한글의 과학기술계에서 분명히 이걸 한글 전어를 필요로 하거든요. 특히 총설 논문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학술지로서 존재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찾기가 어렵고 저희 학회도 논문 실으려면 당신들 돈 내시오 그러는데 여기다 실으려고 안 하고 딴 데다 내려고 그러는 이런 문제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해결은 결국은 이것이 승진이라든지 대학기관에서 어떤 기관에서 승진이라든지 연구비 신청할 때 반영되지 않으면 솔루션이 없다. 여기는 저는 이제 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것에 이제 공감을 하는데 인위적으로 이걸 갖다 적용할 때는 우리가 예측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계적으로 이제 기관도 우리가 전국에 있는 물리학과가 있거나 물리학에 관계되는 분들이 있는 데가 똑같은 연구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미 지방에서는 저희가 거기서 이제 지방의 학회에서 어떤 학술 행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한글로 된 것들을 발간을 하는 것을 원해요, 그분들이. 그리고 따라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걸로서 이제 우리가 한글로 되어 있는 세물리라고 하는 저널에 기재를 하게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런 걸 인정을 해줍니다. 수도권의 대학은 저희 서강대를 비롯해서 그런 거 전혀 인정 안 해줘요. 그럴 때 서강대도 인정을 하라라고 우리가 압력을 넣을 거냐? 우선 필요로 하는 그런 여건이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는 데부터 장려를 해주고 천천히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역시 한 번에 해결하라는 것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따르고 이것이 저희 학회 내에서도 세계적인 저널을 지향하는 것과 이것이 엄격히 역할이 다른데 그걸 같이 놓을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접근에서는 좀 단계별로 연구비에서도 상당히 다양한 연구 우리가 개인 연구와 집단 연구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입을 해도 크게 괜찮을 것 같은 이런 쪽부터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이휘수 교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자구 노력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좀 하셨던 거로 저는 이제 기억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결국은 저는 답은 질의 상승이거든요. 질이 높아지게 되면 저희는 영문지도 어느 날 갑자기 내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아시아나 이런 데서 막 논문 투고를 했던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의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많이 투고의 이제 이런 이제 수요가 높아진 건데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도 질이 높아지게 되면 왜 안 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답은 질인데 여긴 시간이 걸리죠, 물론. 그래서 올리는 방법 중에 제가 논문을 다 여러 가지 저널들 이제 임팩트 팩터가 높은 저널을 조사해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논문들의 평균이 임팩트 팩터만큼 이제 인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가 인용을 이끌고 몇 개의 저널에 의해서 임팩트 팩터가 높아지는 것이 아마 거의 모든 저널의 사실일 거예요.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총설 논문 같은 것은 학계와 우리 산업계에서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어떤 국내 학술지의 임팩트 팩터 높이고 투고를 이끌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총설 논문 당신 쓰시오라면 이거 쓰기가 다른 우리 연구 논문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거든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예컨대 이런 것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대형 과제라든지 큰 과제를 하는 분들은 맨파워도 많고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이제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썼을 때 그러한 어떤 프로젝트의 어떤 듀티 같이 생각해서 이렇게 좀
좀 그런 걸 또 인정을 한다든지 서로 이제 주고 받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쓸만한 분들한테 씀으로써 그걸 인정받는 걸로 해주고 이분들이 견인차 역할을 해주게 되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이런 그 국내 저널에 쓴 논문에 한해서 포상 제도를 하고 이런 것도 이제 언급을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자구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과총에서 해주는 지원금을 보게 되면 굉장히 경직되어 있어요. 그 이제 지원금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포상금으로 우리가 얼마 줄 수 있느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설 논문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조금이지만 어떤 이제 그 원고료를 드릴까? 그럼 그거 안 돼요.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를 할 때 회의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저희가 이제 그 과총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이제 극히 일부니까 학회 입장에서 집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조금 더 과총이라든지 이런 이제 지원하는 데서도 이걸 이제 좀 알고서 이게 조금 더 좀 플렉서블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제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 인프라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각 저널별로 하게 되면 저희가 제가 본 걸로는 이제 아마 그 연구재단의 등재지가 한 2,600개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우리 그 이공개 관계되는 건 30%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이 30%에 해당돼서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각계 그랬다면 그 한 600여 개가 되는 그 저널을 저널별로 우리가 지원할 거냐 말 거냐를 접촉하게 되면 예산은 예산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것들이야말로 개개 학회에서는 할 수가 없지만 어떤 이제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오픈 액세스 하려면 예컨대 이제 XML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학회의 지원금 중에 그게 있어요. 근데 학회 지원금을 못 받는 그 학술지가 대부분인데 그럼 그런 학회는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XML 쓸 수 있도록 만약 그런 그것이 있다면 예컨대 학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상근으로 우리가 둘 수는 없지만 어떤 공적 기관에서 전문적인 인력을 두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어떤 원고를 보내게 되면 XML로 변환해 주는 역할만 전적으로 맡아주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이것이 인프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 사실 이제 연구재단에 이런 데서도 지금 이미 그 논문의 투고에서 발간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일부 이제 특히 아마 인문사 쪽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용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한국물리학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은 이공개가 아마 다 마찬가지일 텐데 수식이 굉장히 복잡한 것도 많이 있고 그림과 또 아까 이제 유동민 교수님 말씀하신 지금 달라지는 환경에서 우리가 요즘에 이제 해외 저널들은 동영상으로 우리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쭉 시간의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우리가 학술지에 실리는데 그런 플랫폼이 우리가 받아주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플랫폼으로 하려면 천상 하나의 획일화된 인문사회 2,600종에 다 적용될 수 있는 플랫폼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이런 것도 전문화돼서 필요한 우리가 이공개 위주의 플랫폼 거기서 또 뭐가 필요하다면 조금 더 좀 특화돼서 맞춘 플랫폼을 제공하게 되면 하나하나 학술지 지원하지 않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접근하는 이제 학회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 그 이제 그 기관들도 많이 있는데 그 기관 간에 이제 그 관계도 많이 좀 서로 이제 협조하는 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다음에 이런 플랫폼의 제공으로 예컨대 이제 일부 여러 아까 이제 화공학회 이제 그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서 나오는 국내 과학기술계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런 정보 그 발간물들도 지원금을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인프라가 있으면 온라인 상으로 우리가 다 오픈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쉽게 간접 지원이 굉장히 많은 학술지나 발간물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범훈 교수님 뭐 진짜 디테일한 부분부터 뭐 저희가 해야 될 일까지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이범훈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저희가 배가 고프다고 고기를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고기를 잡을 낚싯대를 달라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아까 1,800억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 전체 대학교뿐만 아니라 뭐 정치론도 포함해서요. 대한민국 이 과학기술 이 분야에서 이
논문 구독료가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그래서 대학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대학에서 재정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도서관에서 왜 이 구독료를 늘려주지 않느냐, 이 대학 본부에다 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상당히 심각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XML 변환 같은 지원 같은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이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아마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XML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게 출판사에서 이게 하는 경우에 상당히 비용이 좀 비쌉니다. 예, 그런 걸 학회에서 전부 이렇게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학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균관대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계신 성균관대학교 황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에 있습니다. 황성호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한국자동차공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여러 발제를 해주신 교수님들께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셔서 사실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들으면서 한 가지 드는 생각은 참 여러 가지 분야별로 굉장히 상황도 다르고 그래서 또 해결책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공계 분야만을 가지고 있는 모여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다른데 만약에 이걸 인문사회 계열까지 확장을 한다면 이 국내 활성화 방안을 정말로 실행하기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이 부딪힐 거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자동차공학 기계공학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러한 국내 학술지가 과연 어떤 의미,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을까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이의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다른 교수님들께서도 이미 말씀을 하셨던 얘기지만 사실 학생들이 어떤 연구를 함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지금의 학생들은 사실 저희 때보다는 훨씬 영어에 익숙해져 있고 글로벌에 익숙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한글로 된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그 의미를 확실히 이해하는 데는 한글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산업계 현장 얘기도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런 국내 논문을 씀으로 해서 산업계에서 연락이 뜻하지 않은 연락을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문에 대해서 본인들이 좀 적용하고자 할 때 좀 질문을 하고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문의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게 굉장히 줄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신기술 또는 어떤 산업 응용 기술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국내 학술지를 통해서 그런 산업계에서 접하는 게 훨씬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내 학술지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게 왜 이런 논제를 갖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국내 학술지가 굉장히 그 논문 투고 감소로 인해서 어떤 존립의 위기까지 처해져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됐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사실 이미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국내 대학이나 연구계에서 국내 학술지 실적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평가들을 저희가 어떤 단체의 힘으로 이렇게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일들, 특히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그러나 어떤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또는 과제를 평가함에 있어서 또 산업부나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 진행하는 과제의 그런 과제를 선정하거나 결과의 실적으로 인정할 때 결국은 우리의 국내 학술지의 실적을 충분히 인정을 해주면 그에 따라서 결국은 서서히 기관들에서의 평가도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과거에도 이런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 된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런 연구재단의 굉장히 큰 과제를 수주함에 있어서나 또는 BK, 특히 BK 같은 경우에는 국내 학술지 실적을 전혀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이라도 좀 바꿔주시면 서서히 우리 학술지에 대한 인정들이 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내 학술지의 투고가 많이 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국내 학술지가 세계 저명 학술지에 비해서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 이유가 결국은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투고 논문 수가 적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리젝트율이나 이런 거를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논문이 질적으로 저하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투고율이 높아지면, 토고 논문 수가 높아지면 결국은 그것도 서서히 질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발제도 나왔고 여러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유관 학회들이 좀 너무 많은 것도 현실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기계공학 관련해서도 학회가 저는 한 20여 개 돼서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경제학회 관련된 학회 수나 또는 법학은 뭐 한 400회 가까이 된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정말로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새로운 분야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게 꼭 새로운 학회를 통해서 꼭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중심의 학회를 토대로 다양하게 좀 파생해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학술지 관리나 학술지의 어떤 질적인 향상이나 이런 것도 함께 좀 같이 노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황성호 교수님께서 사실 학술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학술지의 문제점들을 잘 지적하셨고,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에 대해서 뭐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게 선순환이라는 게 어떻게 선순환이 가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선순환의 처음에 시작되는 고리를 저희가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 오늘이 저희가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가 여러 가지 하는 미션과 역할이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나온 교수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 국내 학술지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국가나 아니면 중요한 힘을 갖고 있는 기관에서 이거에 대한 인식을 잘 하고 있는지, 하고 있더라도 이게 액션 플랜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이 정당하고 타당하고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일종의 계몽 운동이 이게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같은 이런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뭐 저희가 잘못됐으면은 잘못된 걸 요구하면은 이게 일종의 프로파간다가 되겠지만은 저희가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타당하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몽과 선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 패널 토론 5분 교수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하실 교수님들 계시면은 잠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오늘 저희가 다 이게 자연 쪽에 교수님들이 나오셨는데, 오늘 우리 유동민 충남대 교수님이 이게 사회과학, 경제학 쪽 하시는 사회과학 계통 사회과학자로서 참석하셔가지고 상당히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주신 얘기를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쭉 패널 토론을 들으시고 우리 유동민 교수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좀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 여러 좋은 제안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보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개별 학회를 평가하고 선정해서 학술지를 지원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뭐 일종의 플랫폼 같은 거를 만들어주자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좀 우스갯소리하지만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는 대통령 후보라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실제로 학술지 지원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어떤 학술지가 등재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유지하느냐 연구재단에서 평가할 때 보면 교수님들한테 아마 그 이공계에서도 그걸 하죠. 그러니까 받아보셨을 텐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전에는 학술지를 보내주면 그걸 보고 하다가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 교수 한 명 입장에서는 사실 심각하게 하지 않으려면 별 일이 아닌 뭐 학술지 한 8개 보고서 얘는 뭐 괜찮다 나쁘다 이거 평가해 주면 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거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 심사하는 데만 한 1억 2억 막 이렇게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등재지가 뭐 2천 몇백 개 되니까 매년 몇백 개씩만 해도 1인당 교수 1인이 받는 심사료라는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것만 모아도 1억 2억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정말 의미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데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학술지 지원에 과청에서도 들어가고 연구재단에서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좀 틀을 바꾸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상한 그 유사 학술지들이 와가지고 돈만 계속 따먹는 또 이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오늘은 주제가 이러니까 다 한국 국내 학술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만 나오신 것 같기도 하고 또 얘기가 그렇게 됩니다만 실제로 특히 젊은 교수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경제학은 인문사회과학 중에서도 조금 오늘 맥락에서 보면 이공계에 가까워서 그게 왜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진지하게 생각하는 젊은 교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득으로 보면 뭐 아무 우리는 SSCI인데요. SSCI라 쓰는 것이 학교에서 지원금도 받고 승진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왜 한국적인 학술지, 한국 학술지가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연구자들 자체가 인식할 수 있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죄송한 말씀이지만 존경받는 학계의 원로 교수님들부터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해주셔야 되고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젊은 교수들에게 대해서는 그 국내 학술지에 대한 어떤 실적 같은 것을 좀 의도적으로라도 높게 평가해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유동민 교수님께서 한국연구재단 본부장을 계시면서 연구 관리, 대한민국 전체 연구 관리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가지고 저희 학술지 발전과 관련돼서도 아주 저희가 새겨드려야 될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나온 여러 가지 키워드 중에 사실 크로스오버라는 키워드가 여러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까 K 학술지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과연 K 학술지의 지향점이 어디냐?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이 크로스오버도 한번 이라는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진지하게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 패널 토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언뜻 든 생각이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동민 교수님이 처음에 사진을 보였을 때 아주 유럽의 저명한 정말 이 네임드 이 사이언티스트들의 사진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게 개발도상국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선진국까지 흘러왔는데 발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그러니까 지역들이나 국가들이 과연 우리나라랑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국가들인가? EU라는 그 유러피안 커뮤니티라는 달리 저희가 상당히 외롭게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지정학적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과연 아시아 혹은 글로벌 수준에서 어떻게 협업을 하고 아니면 국가 간의 크로스오버를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인터내셔널 콜라보레이션을 실제로 이게 동남아나 이렇게 아시안 국가들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ODA 사업도 많이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면서 지원이 올라가고 있으니 이런 학술지나 학회지 발간 측면에서도 ODA 사업이 적용이 돼서 국가 간의 어떤 콜라보레이션이 좀 더 되면은 실제로 K 학술지라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아시아 권역, 크게는 세계 권역에서도 우뚝 설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아까 크로스오버를 강조해 주신 이수 동국대 석학 교수님 잠깐 코멘트 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국격에 맞는 기록물의
보존 혹은 생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쇄 같으면은 세계 최초 금속 활자를 만든 나라라는 것이 우리의 커다란 자랑거리고 과학기술의 첨단화를 주도했던 국가라는 그런 자긍심이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산업 발전이 60년대부터 아주 낮게 시작해서 이제 퍼스트 무버를 떠나서 이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그러한 뭐 새로운 인벤토를 해 나가는 그런 국가로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그 기록물을 남기는 것은 총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제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내는가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어젠다로 남아 있는 것이고 오늘 나온 이야기 중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총을 중심으로 그 각 어젠다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책 입안자나 집행자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용어를 다듬고 만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이수석학 교수님이 사실 이 정책이 어떻게 끌고 진행이 돼야 될 건가까지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다른 분 또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은 걸 좀 돌이켜 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아까 유동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가 이 학회지 편집위원장 맡기 전까지는 이 국문학회지에 관심이 진짜 없었고 발표한 적도 없었고 논문을 뭐 그랬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많은 그런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자분들이 결국 저널을 생각하는 관점이 그냥 내 연구 업적을 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도구, 사이트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 학회지를 통해서 어떤 전파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거를 생각을 우리는 하지는 그동안 못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젊은 교수님들은 더욱 그러실 거고 그래서 국내학술지의 어떤 의미를 새롭게 좀 찾고자 한다면은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이런 학술지라는 어떤 그것이 어떤 그런 학문의 전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을 좀 우리가 잘 정립을 해가지고 그런 연구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개를 해서 그래서 이런 국내학술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국내학술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좀 높이고 그런 분들의 관심을 더 끌어올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좀 막연하긴 하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이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제 학술지를 제가 대략 이렇게 보니까 이미 국제화된 이제 SCI 등재가 되었거나 또 스코퍼스에 등재가 됐던 그런 국제화된 그런 국내 학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글로벌에서 어떻게 더욱 더 경쟁력 갖기 위해서 이제 나가는 이제 방향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 그런 국제화되지 못한 저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그런 우리가 한국어라는 이제 그런 한국어를 쓰는 곳에서만 통용될 수 있는 그런 잡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논문이라고. 그럼 결국 이 한국어를 쓰는 지역, 그럼 뭐 우리 우리 국가로만 제한을 하더라도 그러면 국가의 니즈에 맞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를 내는 것이 우리 경쟁력을 살리는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앞에 물리학회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연과학 분야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런 경쟁력의 어떤 특성의 부분이 교육적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우리 같이 이제 좀 응용과학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산업계 쪽에 이제 그런 니즈와 그런 특성화의 그런 이제 요구가 있을 거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우리 나동희 교수님. 사실 그런 게 있습니다. 학회에서 학술지 발간 업무를 하신 편집위원이나 편집이사 혹은 편집위원장 하신 분들의 생각하고 일반 교수님들 생각하고 많이 국내 학술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지가 매우 중요한 거에 대한 거는 모든 분들이 다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제가 이게 생각나는 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새는 실제로 AI가 발전돼 가지고 국문을 영문으로 바꾸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용어에 대한 국문과 영문 용어에 대한 사실 이게 이 변환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이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 센텐스를 좀 정립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학회에서 학술지를 통해서 정립이 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게 우리가 국제화를 위해서 그래 각각의 전문 분야의 주요한 표현 방식이나 용어에 대한 정의가 혹은 이 변환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과학기술 발전이 되는 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나온 분들 중에 하나가 국내 학술지 중에 SCI급 영문지가 되는 거죠. 이 투고가 이게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이게 여러 가지 발간 비용 등으로 또 나가는 비용도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한 이 지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가 이게 토론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요. 어찌 보면은 제가 속한 학회에서도 영문지가 나오는데 영문지의 거의 대부분이 이게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못 사는 나라에서 많이 투고를 합니다. 동남아시아나 뭐 이제 아랍권에서 많이 투고를 하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고를 면제해주거나 이런 어찌 보면 역차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뭐 과총이나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학술지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이 올라가거나 그러게 되면 임팩트 팩터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 이런 의견들을 잘 저희가 담아서 향후 우리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한 참고 자료로 삼을까 합니다. 이제 거의 시간이 저희가 예정된 시간이 다 돼서 혹시나 또 다른 우리 좋은 의견 주실 교수님 계시면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오늘 나온 의견들 간단하게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국내 학술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여러 기관에서 이게 승진 등의 여러 가지 실적으로 포함하는 데 있어서 국내 학술지에 대한 그걸 좀 웨이트를 좀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아까 발제에서 나왔지만 실용화나 크로스오버 등을 통해서 학술지의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도 있으셨고요. 이게 플랫폼과 같은 인프라스트럭처를 국가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 이를 통해서 K학술지가 됐을 때 이 K학술지의 성격은 무엇이냐? 이 대한민국의 학문의 어치브먼트가 실제로 산업체의 니즈랑 결합된 대한민국만의 새로운 학술지의 성격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되게 중요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장시간 이 토론과 발표에 참여해 주신 여러 교수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국내 학술지 활성화 방안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